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그 부동산 정책 마지막 부분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 중심으로 설명드렸고, 이제 마지막 부분 조세 정책 볼 텐데, 자, 부동산 조세 정책 하게 되면 언뜻 조세 그러면 여러분들 세법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세법에 대한 내용과 조금 접근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그 조세 실무 차원에서, 그러니까 취득 과정에서 그리고 보유 과정에서 양도 과정에서 어떤 세금이 있고 과표는 어떻고 세율은 어떻고 또 비과세 공제 감면 규정이 어떻고 해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세금이 얼마나 계산되는가 하는 조세 실무 차원에서 배우는 것이 세법에서 조세고, 여기서 배우는 조세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 의미, 그러니까 조세의 여러 가지 세율이나 기타 비과세 감면 규정 이런 것들이 어떠한 정책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걸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접근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부동산 조세 정책 했는데, 자, 조세 의의는 그 뭐 세금이니까 그냥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고, 문제는 이제 그 밑에 부동산 조세 기능 했는데, 이게 이제 비교적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부동산 조세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기능이 있더라. 그냥 일반적인 기능이 아니라 정책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의 네 가지가 바로 자원 배분,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그리고 집가 안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적, 질적, 주택 문제 해결에 기여해서 네 가지가 부동산 조세 정책적 기능인데,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봐요. 첫 번째는 부동산 자원 배분, 즉 자원을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배분한다 그랬네요. 자, 이것은 뭐냐면 부동산 자원이 필요에 따라 적절히 배분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그 조세 체계를 보면 부동산을 많이 과다하게 보유하는 경우는 세금을 높게 부과하고, 반대로 최소한의 주택 등의 최소한의 것만 보유한 경우는 그만큼 세율을 낮게 해서 최소한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반대로 많이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그 쓸데없는 부동산 많이 보유하는 것을 억제해서 그 부동산 자원이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배분되게 하는 기능이 있더라. 이것이 첫 번째 조세 정책적 기능으로서 자원 배분이고, 두 번째는 소득 재분배. 이건 특히 누진세 체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과표나 소득이 높으면 세율을 높게 해서 그만큼 세금을 많이 뺏어내버리고, 반대로 과표나 소득이 낮으면 세율을 낮게 해서 적절한 소득이 확보되도록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집가 안정. 자, 집가 안정의 흐름은 뭐냐면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하게 되면 어때요? 땅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땅값이 올랐을 때 그러면 그만큼 또 수요가 많아지고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을 뺏어내버리면 그만큼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고, 그죠? 그럼 수익률이 낮아지면 그만큼 수요가 억제되고 집가가 안정되는 기능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집가 안정, 즉 부동산 투자했을 때 얻은 수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뺏어내서 수요를 억제해서 집가를 안정시키는 기능이 있고, 마지막으로 주택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특히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자, 1가구 1주택의 비과세는 질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고, 호화주택의 중과세는 양적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호화주택의 중과세는 뭐냐면, 호화주택의 중과세 한다는 것은 호화주택 짓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평의 땅이 있을 때 거기다 호화주택을 짓게 되면 몇 세대 안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서면주택을 지면 훨씬 더 많은 세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호화주택의 중과세를 통해서 그 호화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거기다가 서면주택을 많이 공급하게 되면 그만큼 주택 공급의 수가 많아질 수 있죠. 그러면서 양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정책적 기능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1가구 1주택의 비과세는 질적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자, 여러분들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자, 세법을 배웠으면 금방 확인할 텐데, 1가구 1주택의 비과세는 바로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1가구 1주택을 비과세한다는 것이죠. 그럼 세법에서는 그러면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뭐 몇 년 보유하고 또 여러 가지 규정들, 또 1가구 1주택이 됐을 때 몇 년 이내 하나를 팔면 뭐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세법에서 배우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정책적 의미로 해석했을 때 굳이 1가구 1주택의 비과세하는 이유는 왜냐? 가장 기본적인 정책 목적은 바로 주거 수준의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처음에 젊은 남녀가 결혼하면 어때?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젊은 계층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지 않아서 큰 주택보다는 작은 주택을 먼저 소유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작은 주택, 뭐 열 몇 평짜리 작은 주택을 소유했다가 점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가족이 늘어나고 그러면 집이 좁아지니까 그러면 주거수를 좀 더 향상시켜서 넓은 집 이사 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좁은 집보다는 훨씬 더 넓은 집이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갖고 있던 집을 팔고 더 넓은 집으로 가려면 그만큼 자금을 더 추가로 투입해야 넓은 집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주거수준 향상이 어려운데 거기다 대고 또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팔았을 때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비과세하면 그렇지 않아도 자금을 더 해야 되는데 그만큼 주거수준을 향상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버리면 그만큼 세금을 뺏어내버리니까 자금을 더해서 추가로 해서 투자해서 더 넓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주거수준 향상을 기하기가 어려워지더라. 따라서 주거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1가구 1토의 경우에는 주거수준 향상하는 경우에는 즉 그보다 더 넓은 집으로 가는 경우에는 어때요? 비과세 획기으로서 주거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정책적 기능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1가구 1토의 비과세는 바로 질적 문제 해결에 기여, 즉 주거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질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정책적 기능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바로 부동산 조세의 기능, 정책적 기능이죠. 다시 한번 자원 배분의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배분, 즉 부동산이라는 자원이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배분되게 하는 기능이 있다. 두 번째는 누진세 체계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세 번째, 부동산 투자 수익을 저하시켜서 수요를 억제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집가 안정 기능이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가주택의 비과세 질적 문제 해결, 그리고 호화주택의 중과세는 양적 문제 해결에 기하면서 전반적인 주택 문제 해결에 기하는 정책적 기능을 달성할 수가 있다 해서 이 네 가지가 부동산 조세 정책적 기능 간단하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전가와 귀착 논리 확인해 봐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조세 정책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인데, 자, 조세 전가와 귀착 개념을 보면 조세가 최초 어느 한 경제주택이 부과됐을 때 그 부과된 조세 부담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경제주택에 미루어 버리는 것을 전가라고 하고, 전가된 조세 부담이 최종적으로 낙착되는 결과를 귀착이라고 한다 그래요. 귀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자, 임대사업자에게 세금이 부과됐다. 재산세가 부과됐다. 그러면 그걸 다 지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일부를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전가시켜서 임대를 올려버리죠. 그러면 그 임대를 올린 만큼 임차인한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네. 그러면서 그 다른 경주택이 밀어버리는 거 전가이고,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조세 부담이 자기한테 어때? 낙착돼 버리죠. 이것이 바로 귀착.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은데 미루는 측면에서 보면 뭐가 되는 것이고 전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집어 쓰는 측면에서 본다면 귀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조세 전가와 귀착 이렇게 논리가 확인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금이 부과됐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가와 귀착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원리를 지금부터 확인해 봐요. 그것이 이제 291페이지 그림과 더불어 설명되는 것인데, 자, 이게 한번 볼까요? 보통 이제 세금이 부과될 때 자가주택의 경우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임대주택은 누구한테? 자, 재산세 갖고 한번 해볼까요? 자, 재산세를 부과한다 했을 때 재산세는 당연히 누구한테 부과돼요?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임대주택은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임차인에게. 집중이 누굽니까? 당연히 임대인이 되겠죠. 그래서 임대인에게 부과되더라. 그럼 이걸 누구한테 전가시킨다? 길 걸어가는 사람한테 전가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인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자가주택은 세금이 부과될 때 생산자에게 부과된다 아니면 소비자에게 부과된다. 잘 생각하셔야 되죠. 자, 보통 이제 분양받아 사시는 여러분들은 소비자이고, 아니면 롯데건설이면 롯데건설, 롯데아파트면 롯데.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건설업체가 생산자가 되는 것이고 분양받아 사시는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산세는 누구한테 부과해요? 당연히 소비자에게.
수요자가 소유자가 수요자니까. 그러면 이 소비자에게 세금이 부과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생산자한테 전가시킨대. 그죠? 그러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전가 방향이 좀 다르네.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공급자에게 부과되니까 누구한테? 수요자한테 전가되는 것이고, 반대로 자가주택은 수요자한테 부과되니까 이것이 공급자에게 전가되네. 전가 방향이 다르거든요. 이걸 같이 연결해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럼 먼저 임대주택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세금이 부과됐다. 그럼 이랬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가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수요 공급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균형 임대료, 임대주택은, 그리고 균형 양이 정해졌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임대사업자한테 세금이 부과됐다. 그러면 임대사업자한테 세금이 부과되면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만큼. 자, 재산세는 임대사업 입장에서는 어때요? 영업 경비가 되죠. 그러면 영업 경비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네. 그럼 임대사업의 재미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임대부동산의 공급이 감소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임대사업자한테 세금이 부과되면, 재산세가 부과되면 임대사업자가 재미가 없으니까 임대부동산의 공급이 감소한다. 근데 이 감소하는데 감소되는 정도는 세금이 부과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공급이 이만큼 감소했다는 것의 의미는 세금이 이만큼 부과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세금이 이만큼 부과됐다 했을 때 이걸 수표로 옮기면 여기서 이만큼이 바로 세금의 부과부분 같은 얘기니까. 그죠?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만큼이 바로 세금의 부과부분. P1에서 P2만큼의 세금이 부과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세금이 부과되면서 공급이 감소하다 보니까 균형점이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고, 그러면서 임대료가 P0에서 P1으로 이만큼 상승하더라. 그럼 상승한 만큼은 어때? 임차인이 부담 아니면 임대인이 부담? 저 임대료가 올라갔으니까 누가 부담한다? 그렇죠. 이것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면 자, 세금 전체는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공급이 감소되면서 임대료가 원래보다 이만큼 상승했으면 이 상승한 부분만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한다면, 그럼 나머지 밑에 있는 부분은 누가 부담하겠다? 임차인이 전가를 못 시켰으니까 결국은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그 일부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면서 전가시킬 수가 있더라 하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자가주택의 경우, 그러면 자가주택은 누구한테 부과된다? 소비자한테 부과된다. 그러면 자가주택 소비자에게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 재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면 그만큼 자가주택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택 보유가 어려워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주택 보유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주택 공급이 증가한 느낌, 감소한 느낌. 주택 보유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 공급이 감소된 것으로 느껴지더라. 근데 그 감소된 것으로 느껴지는 정도는 세금이 부과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따라서 공급이 이만큼 감소된 것으로 느꼈다는 것은 세금이 이만큼 부과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옮기면은 세금이 이만큼 부과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공급이 감소된 것으로 느껴지면서 가격이 원래보다 이만큼 상승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만큼 상승한 이 상승한 부분은 누가 부담한다? 생산자가 아니면 소비자가? 가격 상승한 부분은 당연히 소비자가 부담하겠지. 그래서 임대주택 임차인 부분은 자가주택의 소비자 부담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만큼이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나머지 그 밑에 있는 부분은 누가 부담한다? 생산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지, 상대방인. 그래서 나머지 밑에 있는 부분은 생산자가 부담하게 된다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결국 가만히 보니까 임대주택의 임차인 부분이 자가주택의 소비자 부담이 되는 것이고, 임대주택의 임대인 부분이 자가주택의 생산자 부담이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전가 방향이 임대주택은 공급자에게서 수익에 전가되고,
자가주택은 수요자에게서 공급자로 전가된다. 즉 전가 방향만 다른 것뿐이에요. 원래 전가가 공급자에게서 수요자에 전가되는 거, 또 수요자에서 공급자에 전가되는 다양한 전가 방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가 방향은 다르지만 전가 결과, 전가와 규제 결과 자가주택의 소비자 부담이 임대주택의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것이고 자가주택의 생산자 부담이 임대주택의 임대인 부담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누구 부담이에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즉 수요자 부담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밑에 부분은 공급자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어차피 임대도 공급자 임대인이고 자가주택 공급자 생산자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전체 조세부가 부분 중에서 이만큼은 수요자 부담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빨간 부분이 공급자 부담이 된다. 그래서 부담이 나눠지면서 일부가 전가와 귀착이 이루어지고 세금 부담이 이렇게 배분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가의 방향과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논리는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전가와 귀착의 결과 세금이 이렇게 배분이 되는데 근데 이 배분의 크기가 항상 사이좋게 그래 수요자 반 네가 부담하고 공급자 반 네가 부담해라 해서 항상 사이좋게 반반씩 나누느냐? 그건 아니더라. 그건 아니고 이 배분과 전가와 귀착의 결과 그 부담 부분의 크기는 부담의 배분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에 따라서 나눠진다, 달라진다. 그래서 그 조세 전가와 규제 결과 세금의 부담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에 따라서 그 배분이 달라지는데 그 원리가 292페이지하고 그 다음 93페이지 있는 그래프로 설명되는 것인데 이걸 묶어서 제가 한꺼번에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자, 탄력성과 기울기를 수요곡선, 공급선의 기울기를 봤을 때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탄력성은 큰 것이고 기울기가 가파랄수록 탄력성은 작은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걸로 볼 때 이건 상대적인 크기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거 볼 때 공급 탄력성을 중간으로 봤을 때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공급곡선의 기울기보다 훨씬 더 완만하네요.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자,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이 감소해요. 근데 감소되는 정도는 세금이 부과되는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그랬을 때 자, 이 경우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보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죠. 이 말은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더 크다.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그러면 자, 원리 똑같이 해서 세금이 이만큼 부과됐어요. 원래 균형이 이만큼 가격이 형성됐어요. 세금은 여기서 이만큼이네요. 그러면 요 지표를 갖다가 여기다 그대로 갖다 옮겨 놓으면 이게 P0, P1, P2 했을 때 그러면 전체 조세 부담 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그림을 그려보니까 위에 있는 부분 즉 노란 부분이 바로 수요자, 임차인이나 소비자 부담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밑에 있는 빨간 부분이 바로 공급자 즉 임대인이나 생산자 부담이 되더라.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이건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한 경우에는 즉 수요가 더 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누가 더 부담이 크다? 수요자가 더 부담이 크다? 공급자가 부담이 크다. 그림으로 보면 공급자 부담이 크죠. 그래서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 공급자 부담이 크다는 것이고 반대로 이 경우는 보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거든요. 이 말은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더 크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세금이 이만큼 부과됐어요. 원래 균형이 여기였어요. 보니까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누구 부담? 수요자 부담이 되는 것이고 밑에 있는 빨간 부분이 공급자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수요 탄력성보다 공급 탄력성이 크면 공급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고 수요자 부담이 더 크더라.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하더라 하는 것이네요. 수요자 부담이 더 크더라. 반대로 이제 이거 한번 볼까요? 거꾸로.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반대로 했을 때 마찬가지.
그럼 이제 공급 탄력성을 가지고 봤을 때 똑같은 원리인데 바꿔 설명한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공급이 탄력성이 크고 상대적으로 수요 탄력성이 작을 때, 자, 그런 경우에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니까 더 완만하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만큼의 세금 부담 부분이 되고 쭉 연결했더니 누가 더 많이 부담해? 위에 있는 수요자 부담이 더 크죠? 따라서 거꾸로 공급의 탄력성이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수요 탄력성보다 더 큰 경우에는 누가 부담? 수요자 부담이 더 크더라. 똑같은 건데 반대로 해서 한 것뿐이거든요. 마찬가지 공급이 기울기가 가파르고 수요 구성의 기울기가 더 완만한 경우, 그러면 이때는 공급 탄력성보다 수요 탄력성이 더 크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런 경우는 이만큼의 세금 부분 땡땡땡. 그러면 결국은 누가 많이 부담? 밑에 있는 공급자 부담이 더 크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때는 공급자 부담이 더 커지더라. 지금 바꿔서 그냥 설명할 뿐이지 결론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다. 이때는 누가 많이 부담?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고, 거꾸로 수요 탄력성보다 공급 탄력성이 크다. 수요 탄력성보다 공급 탄력성이 크다. 이때는 누가 더 많이 부담?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 하는 얘기네요. 똑같이 해석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그러면 수요 탄력성이 큰데 수요 탄력성이 크다 못해서 수요 탄력성의 기울기가 무한대가 된다. 그러면 공급이 아무리 감소해도 어때요? 임대료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니까 전액 다 누가 부담한다? 공급자가 부담한다 해서 수요 탄력성이 무한대이면 전액 공급자 부담이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반대로 공급 탄력성이 0인 경우 한번 볼까요? 그러면 공급 탄력성이 0이면 공급이 수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랬을 때 공급 탄력성이 0이면 수직이라는 것의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공급 곳에 이동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공급량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임대를 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전에 누가 부담한다? 공급자. 그래서 공급 탄력성이 0이면 전액 공급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수요 탄력성 한번 볼까요? 반대로 이제 수요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 볼까요? 그러면 수요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 그럼 수요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 공급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 해야 되겠네요. 공급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 그러면 공급이 이렇게 감소하면서 전액 다 임대료가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 전액 누가 부담한다? 임대료 올라가니까 전액 수요자. 그래서 공급 탄력성이 무한대이면 전액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반대로 수요 탄력성이 0이다. 그러면 수요 탄력성이면 수요 구성의 수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면 감소하는 쪽쪽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수요 탄력성이 0인 경우,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공급이 감소한 만큼 임대료 올라가 버리니까 전액 누가 부담한다? 수요자가. 그래서 전액 수요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여러 가지 복잡하긴 한데, 들어보니까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큰 쪽이 많이 부담, 작은 쪽이 많이 부담. 작은 쪽이 많이 부담. 그래서 수요 탄력성이 작으니까 수요자가 많이 부담하고, 공급 탄력성이 작으니까 공급자가 많이 부담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공급 탄력성이 작으니까 공급자가 많이 부담하고, 수요 탄력성이 작으니까 수요자가 많이 부담한다. 결국은 탄력성이 작은 쪽이 많이 부담하고 큰 쪽이 적게 부담하고, 그럼 만약에 같으면 당연히 반반씩 배분되는 것이고, 그리고 작을수록 지가 많이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작다 못해 0이면 다 지가 부담한다는 얘기네. 따라서 수요 탄력성이 0이면 전액 수요자 부담. 여기 있구나. 수요 탄력성이 0이면 전액 수요자 부담. 공급 탄력성이 0이면 전액 공급자 부담. 이게 0이면 다 지가 부담하는 거예요. 반대로 무한대면 전부 다 상대방한테 전가되는 거죠. 따라서 공급 탄력성이 무한대면 전액 수요자 부담, 수요 탄력성이 무한대면 전액 공급자 부담. 그러면 핵심을 이제 정리해보면 복잡하긴 한데 간단하거든요. 이거는 원리를 설명하려니까 좀 복잡하게 설명한 것 뿐이고, 핵심은 큰 쪽이 적게 부담, 작은 쪽이 많이 부담. 상대적으로 큰 쪽이 적게 부담, 작은 쪽이 많이 부담이고, 그리고 작다 못해 0이면 다 지가 부담.
그 다음부터 무한되면 전액 상대방한테 전가된다. 이것이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복잡한 거 지워버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면 공급자가 부담이 큰 것이고 반대로 공급 탄력성보다 수요 탄력성이 작으면 즉 공급 탄력성이 더 크면 수요 탄력성보다 공급 탄력성이 더 크면 누가 부담? 수요자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고 그리고 수요 탄력성이 0이거나 공급 탄력성이 무한대이면 전액 전부 다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반대로 수요 탄력성이 무한대이거나 공급 탄력성이 0이면 전액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0이면 다 내가 부담하는 것이고 무한대면 상대방한테 전가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큰 쪽이 적게 부담 작은 쪽이 많이 부담. 그러면 정리해보면 재산세가 부과될 때 공급자에게 부과되면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것이고 수요자에게 부과되면 공급자에게 전가될 수 있더라. 그죠? 그래서 전가 방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누구한테 부과되든 관계없이 부과되는 주체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세금 부담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지되 탄력성이 작을수록 많이 부담하고 클수록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한다. 그래서 배분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292페이지 2번에 탄력성에 따른 조세 부담에 귀착해서 1번, 2번, 3번 설명되어 있죠. 그걸 간단하게 정리해서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고 그걸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 293페이지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러면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계산하는 문제 나올 수 있는데 핵심은 이제 수요자 부담액 구하는 공식은 과세에다가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 합한 거분의 상대인 공급 탄력성을 올리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공급자 부담액을 구할 때는 과세에다가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을 합한 거분의 수요 탄력성을 올리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요자 부담을 구할 때는 분자의 공급 탄력성을 올리는 것이고 상대방 반대로 공급자 부담액을 구할 때는 상대적으로 반대인 수요자 부담을 갖다 수요 탄력성을 갖다가 분자로 올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294페이지 보니까 참고해 보면 계산 방법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수요 탄력성이 4이고 공급 탄력성이 1이다. 그러면 수요 탄력성은 4이고 공급 탄력성은 1이다. 근데 세금이 가령 10,000원이 부과됐다고 가정해봐요. 10,000원. 그러면 이때 수요자 부담과 공급자 부담의 크기를 구해보자. 그럼 먼저 수요자 부담을 구할 때 수요 탄력성이 몇이에요? 4이고 공급 탄력성이 1이고 그러면서 분자인 공급 탄력성이 1이네. 그러면 합해서 얼마? 5분의 1. 그러면 10,000원짜리에 5분의 1이 수요자 부담이 되겠네. 그럼 얼마입니까? 얼마? 5분의 1이니까 2,000원이 수요자 부담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공급자 부담은 이게 4이고 이게 1이고 이게 4. 그러면 5분의 4니까 얼마? 8,000원이 공급자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급 탄력성이 작으니까 맞죠? 공급 탄력이 작으니까 공급자가 많이 부담하는 것이고 수요 탄력성이 크니까 큰 수요자가 적게 부담하는 것이고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계산 문제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원리만 확인하되 핵심은 큰 쪽이 적게 부담, 작은 쪽이 많이 부담한다. 이게 포인트로 딱 정리되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세, 전가와 귀착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의 크기 원리까지 다 설명된 것이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전가와 귀착의 논리가 설명됐고 그 전가와 귀착의 논리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이 294페이지 밑에 3번에 주택에 대한 영향과 정책적 고려해서 그 내용이 쭉 설명되고 있거든요. 그걸 쭉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핵심은
큰 쪽이 적게 부담, 작은 쪽이 많이 부담. 자, 그러면 이제 신규 주택과 중고 주택 한번 비교해 봐요. 자가주택의 경우에 신규와 중고. 그러면 신규는 통상 고가주택으로 형성되고 고소득층이니까 중고주택은 저가주택으로 형성되고 그래요. 그러면 저소득층이 수비하는 것이네. 그렇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신규가 공급 타성이 큽니까? 중고가 더 공급 타성이 큽니까? 자, 신규는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지어서 공급하려면 착공과 완공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공급량을 조절하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에요. 신규는 공급 탄력성이 비교적 작더라. 근데 중고는 상대적으로 이미 있는 주택이니까 얼마든지 하향 요구를 통해서 공급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에 비해서는 비교적 공급 탄력성이 크더라. 자, 그러면 보통 신규주택의 소비자는 고소득층이고 중고주택의 소비자는 저소득층이고 그래요. 그럼 그랬을 때 신규주택의 경우에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상대적으로 수요 타성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공급이 상대로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되고, 그죠?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가 많이 부담하게 되면서 신규주택 소비자인 고소득층은 그만큼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더라. 왜? 신규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자가 상대로 많이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신규주택 소비자인 고소득층한테는 세금이 더 수요자인 고소득층한테는 세금이 더 적게 부담하게 되고, 반대로 중고주택은 공급이 탄력적이니까 공급자가 적게 부담하고 이것을 수요자에게 많이 전가시키더라. 따라서 중고주택 소비자인 저소득층은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더라. 이런 역진세적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더라. 따라서 이렇게 전가 규칙을 통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이런 역진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처음부터 차등과세, 이게 신규는 세금을 많이 부담시켜서 얘한테 많이 부담하게 할 수 있고, 그죠? 중고주택은 세금을 적게 해서 얘한테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차등과세 하거나 아니면 누진세 체계를 취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역진세적인 효과는 해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첫 번째 정책적으로, 이건 자가주택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반대로 이제 그 995페이지 3번에 보시면 임대주택의 경우 그랬네요. 자, 그러면 잠깐 보니까 자가주택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가주택은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시키면 전가 규칙을 통해서 신규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보니까 신규주택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적게 부담하면서 다시 신규주택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신규주택은 가만히 보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고 신규주택 소비자인 저소득층한테 세금을 더 적게 전가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중고주택은 공급이 상대적으로 더 탄력적이니까 중고주택 공급자는 적게 부담하면서 중고주택 소비자인 저소득층한테는 세금을 더 많이 전가시키는 그러한 역진세적 효과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역진세적 효과를 해소하려면 처음부터 차등과세 하든지 아니면 누진세 체계를 취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역진세적 효과는 해소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볼까요? 임대주택. 자, 임대주택은 가만히 보니까 임대인이 약자, 임차인이 약자. 통상은 임차인이 약자이죠. 그 말은 임차인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제라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임대주택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전가하기가 쉬워져서 임차인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더라.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시키려면 그만큼 임차인의 수요 탄력성을 더 커지게 하는 그런 그 정책을 쓰는 것이 좋을 건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공공주택 등을 많이 임차인에게 공급해주면 그만큼 임차인은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그만큼 임차인의 수요 타성은 커지게 되고, 임차인의 수요 타성이 커지게 되면 임차인한테 전가되는 비율이 그만큼 작아지면서, 그러면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을 그만큼 줄여주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확보할 수가 있더라. 이것이 포인트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임대주택의 경우는 통상 임차인이 수요가 비슷하다 보니까 임차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임차인으로 하여금 수요 타성을 크게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해주면 그만큼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죠? 그만큼 수요가 더 탄력적이 되면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으면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운동, 이건 뭐냐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때, 자, 토지는 부증선이라는 특성 때문에 공급이 완전히 비탄력적이다. 그리고 이제 토지 수요에서 통상 가격 혹은 지대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근데 이 동네 어느 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고 주위 환경이 잘 발달되면 당연히 그 지역의 주택 수요가 또 토지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토지 수요가 증가되면 토지 수요가 우측 이동하면서 임대료 또는 토지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더라. 이 상승한 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노력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위 환경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 그런 불로소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세금으로 부과해버리면 충분히 소득이 확보되면서 굳이 다른 세금은 거둘 필요가 없다. 이것을 토지 단일세 운동 또는 토지 가치세 그래요. 토지 가치가 상승한 만큼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에서 토지 가치세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 하나만 부과해도 다른 세금을 굳이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로 토지 단일세 운동,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호응을 얻냐면,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되면, 그러면 토지 수요 입장에서는, 소유자인 그 공급자 입장에서는 임차인들한테 전가시킬 수 있잖아. 근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보니까 전액 공급자가 다 부담하고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얼마든지 줄어들 수가 있더라. 그러면서 자원 배분의 왜곡이 처리되지 않는 그런 세금이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토지 단일세 운동.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의미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정리해도 되거든요.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부동산 조세 정책에서 내용 쭉 확인해 정리하시고, 자, 바로 이어서 이제 투자론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투자론 나중에 조금 더 확인한 다음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이제 쭉 넘어가서 부동산 투자 321페이지 잠깐 볼까요? 부동산 투자로 했는데, 자, 이 시간에는 투자의 기초적인 것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세부적이고 본격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십니다. 거기 보니까 장래 수익은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자, 321페이지입니다. 내포하고 있는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에서 투자란 장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것을 투자라고 한다. 장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것이 바로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것이 투자라고 한다. 그러면서 미래 위험을 감수하는 데 대한 보상이라고 정의한다. 이와 같이 투자는 위험에 수반되며 이에 따라 투자는 대가가 따라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수익률이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투자와 투기를 비교할 때 투자는 취득과 운영과
처분 과정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고 투자는 그리고 투기는 취득과 운영과 처분 중에서 운영은 없거나 형식적이고 바로 처분으로 이루어진 것이 투기다. 보통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하면 투자고 다른 사람이 하면 투기고 이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아주 자유적인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서 구분하는 것이고 이제 기본적인 그 투자 개념은 바로 장래 불확실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것을 투자라고 한다. 거기까지만 딱 정리해 두시면 돼요. 따라서 투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데 이 수익은 시간에 대한 대가하고 위험에 대한 대가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투자는 장래 불확실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것인데 그 소비의 희생은 수익으로 보상된다. 이게 돈은 뭐 하려고 벌어요? 쓰려고 벌죠. 쓴다는 것이 소비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희생하고 안 먹고 안 쓰고 투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하면서 투자하는데 그 소비의 희생의 대가는 뭘로 보상된다? 수익으로 보상된다. 근데 그 수익은 순수한 시간에 대한 비용과 그다음에 더불어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에 대한 비용으로 구성된다 해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은 바로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인데 시간에 대한 비용이 바로 무위험률이 되는 것이고 위험에 대한 비용이 바로 위험 할증률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음 시간에 이제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 설명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의 기본 개념 확인하시면 돼요. 핵심은 수익은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으로 구성된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의 특징 322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니까 투자 기간이 장기간이고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장래 기대 수익이 불확실한 반면에 돈한 별수의 의미 적고 큰 수익을 기대한다. 그 다음에 자본이득을 기대하고 감가상각에 대한 절수 효과가 있다.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등등 쭉 돼 있는데 6월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밑에 장단점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마무리할게요. 먼저 장점을 보니까 부동산 투자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이거 암기하지 말고 제가 설명드리면 어떤 말인가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첫 번째,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다. 보통 이제 은행에 예금하면 뭘 얻을 수 있어요? 매 기간마다 이자 소득 얻을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소득이득. 이게 소위 말하는 기간이득이에요. 기간이득. 반대로 주식 투자하면 10,000원에 사가지고 15,000원에 팔아먹었다. 그러면 뭐가 발생해요? 시세차익 발생할 수 있죠? 그 시세차익이 바로 자본이득이 돼요. 이것이 시세차익.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면 자본이득이 일반적이고 예금에 투자하게 되면 소득이득이 일반적인데 부동산에 투자하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향유할 수가 있다. 자, 임대주택에 투자했을 때 매 기간 뭐 얻을 수 있어요? 임대료 수익 얻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소득이득이고 나중에 팔았을 때 가치가 상승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자본이득이기 위해서 꼭 먹고 알 먹고 즉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렛대 효과 이건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 설명드릴 텐데 지렛대 효과는 부동산 투자는 워낙에 많은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내 돈만 갖고 투자하지 않죠. 은행에 대출 받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싼 이자로 대출 받아가지고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면 그만큼 자기 자본의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지렛대 효과. 자,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 설명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절세 효과가 있다. 이게 부동산의 경우는 여러 가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과표가 실거래가에 비해서 낮고 여러 가지 비과세, 공제, 감면 규정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즉 구매력 보호 기능이 있더라. 왜? 자, 인플레가 발생하면 부동산은 인플레가 강하다는 특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인플레가 강하다는 것은 인플레가 10% 발생하면 부동산의 가격은 그 이상 가격이 같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해도 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지 잘 않으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기능이 있더라. 이것이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 이것이 구매력 보호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이나 부동산이 많으면 든든하잖아요. 이것이 소유의 긍지 이런 것이고.
반대로 단점으로는 환금성이 낮다. 장기 투자가 되면서. 두 번째, 사업 위험 부담이 있다. 임대사업에 안 줄 수 있잖아요. 임대도 안 줄 수 있고. 그리고 금융 위험 부담이 있다. 이건 뭐냐면 부동산에 투자할 때 워낙에 많은 돈을 대출받다 보면 그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고 금융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만큼 수익이 불확실해질 수 있거든요. 이것이 금융 위험 부담. 그리고 이제 거래 비용,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세나 기타 여러 가지 뭐가 있을까요? 또 중개사 수수료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거래 비용이 많이 수요되고 또 부동산 거래 여러 가지 규제가 많죠. 행정 통제와 법률이 복잡하다. 이런 것이 이제 단점으로 해석되는데 자, 이것은 처음에 나오는 거 아니 이것은. 그러니까 개념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특히 장점 중심으로. 단점은 그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장점 중심으로 해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동시에 행할 수 있다. 지렛대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절세 효과 발생할 수 있다. 그래가 구매력 보호 기능, 즉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기능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유의 긍지 이런 것이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자 특징 그 정도 논리만 간단하게 체크해 두시면 되고 나머지 투자 결정 시 고려사항 이런 것은 그냥 읽어보시면서 의미만 확인하시면 돼요. 거기까지 확인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325페이지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십니다. 자, 수고했습니다.